제시 리버모어가 매우 논란의 인물이고 우리가 아는 불공정 매매는 당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네. 거대한 주문으로 일단 매집을 하고 소문을 낸다. 그냥 풍문 정도가 아니고 이 제시 리버모어가 언론이 가진 중요성, 여기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언론을 통해서 소문을 내고 팔고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요새 얘기하는데 뭐 정보 매매 내지는 정보 매매, 선행 매매, 선행 매매, 뭐 이런 거죠. 언론 플레이들 그런 거죠. 제시 리버모어가 좀 빈털터리가 되고 비참하게 죽었던 거는 미국의 금융 규제가 좀 강화된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 본인이 어떤 좀 장점을 갖고 있던 네. 또 측면들이 좀 퇴색된 면도 왜냐하면 있을 수 있겠네요. 투자에 규제가 되고 싶다면 고전에 주목하라. 김학균과 함께 있는 투자 고전 월가의 영웅들. 저는 이다솔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에 어떻게 이 센터장님과 같이 이 투자에 대한 고전을 읽어보는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소감 혹은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잘 믿지 않는 이 말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었다. 세상은 사실은 과거에도 불확실한 일이 있었고, 네. 근데 과거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는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때는 늘 불확실한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걱정을 하는데 뭐 70년대 이런 인플레 세상 우리가 살았고요. 또 세계화의 후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투자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1990년대 이전에는 또 세계화 없이 또 사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과거를 현실의 과거처럼 반복이 된다, 이것도 제 생각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었고 그런 일들을 잘 살피고 현실에 또 약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하면 제 생각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뭐 투자 고전이라는 게 한 시대를 살아온 투자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곱씹어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며 사는 데도 저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못 겪어봤지만 사실 지금 이 구간도 과거 어느 구간에 있었던 적이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전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과거를 반추해보고 또 교훈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브리지워터의 그 투자자 누구죠? 굉장히 돈 많은 사람.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 네. 레이 달리오가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사실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뭐 주가 데이터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텍스트나 과거의 신문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뭐 과거의 패턴들을 뭐 다 일단 입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으로 구축한 데이터. 네,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뭐 과거를 현실의 100%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면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일단 과거에서 영감을 얻고 거기들 우리가 투자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또 나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이 그런 점에서 어떤 영역의 고전이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벌써부터들 기대들 되실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들이 쓴 투자 고전을 매달 한 권씩 골라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김학균과 함께 있는 투자 고전 월가의 영웅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센터장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원칙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뭐 말씀드릴 만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식보다는 투자에 대한 그 태도가 좀 많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식 자체보다는 어떻게 지식은 대하는가. 물론 필요한 그렇죠. 지식은 물론 필요한데요.
투자라고 하는 게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상황이 안 되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돈. 그렇죠. 예,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좀 투자라는 게 승률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 원칙이라 그러면은 시장이 내 생각대로 안 됐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갖고 접근 혹은 지식을 갖고 접근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 내가 틀렸을 때 버티는 투자자도 있고 네. 내가 틀렸을 때 이제 무너지는 투자자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이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내 생각은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틀렸나 맞았는가를 검증하는 기준은 시장일 텐데, 그럼 시장은 늘 합리적이냐?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그렇죠. 네.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네네.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구간에는 늘 또 합리적이진 않죠. 그렇죠. 특히 주가가 극단적으로 오를 때는 너무 열광이 과하고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비관이 과하고. 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미스터 마켓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시장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성격 그랬는데, 너무 안 좋은 사람.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그런 건 늘 일상 벌어지는 일이고, 또 내가 판단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내가 상당히 생각이 틀렸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버퍼, 이런 것들이 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센터장님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투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40년에 죽은, 어떻게 보면 초기의 투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의 역사는 17세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이렇게 대중화되고 했던 건 이제 185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쵸. 이 사람이 1877년에 태어나서 또 15살 때부터 주식과 유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기교육, 굉장히 조기교육을 시작한 그렇죠. 분이네요. 예. 근데 또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좋은 부모가 네. 아주 선제적으로 좋은 걸 가르치는 게 우리 시대의 조기교육인데, 네.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위대한 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고, 네. 술도 많이 마시고 아들한테 총도 쏘고 뭐 그랬습니다. 흥망성쇠를 다 그럼요. 갖고 있는 인물이네요. 우리가 뭐 산전수전 공중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평가도 4번 망하고 4번 흥했고, 그렇죠. 마지막엔 권총으로 자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이 참 주식 투자하기에 척박했던 시대 같은데요. 그 시대를 좀 온몸으로 버텨낸, 온몸으로 몸부림친 사람의 어떤 투쟁기, 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전업 투자자 네. 같은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월가의 영웅들을 진짜 영화화한다면 가장 흥행할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네, 있는 삶의 드라마가 그렇죠, 있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제시 리버모어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 내가 사업하듯이 사야 된다. 저 기업을 내가 정말 파트너로서 내 사업을 하듯이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는 좀 결이 다릅니다. 네. 이 사람은 내가 투자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고 기업을 사업하듯이 보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투자자로서 내 시간의 모든 거를 투자에 쏟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은 거를 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책을 읽게 되는데 저는 참 그 하나하나의 말에서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로 그 투자에 대한 태도에 뭐 도움을 받을 만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짠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한번 제시 리버모어의 그 투자 자세랑 짠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기로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투자에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지했던 네. 사람이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뭐 책 속의 에피소드나 이런 예 중에서 이 사람의 좀 진지함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나름의 좀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네네. 뭐 이제 신문을 본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진짜 루틴인 것 같아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자는 쓰기 전에 더 먼저 알고 그 소스가 되는 어떤 그 소재가 되는 어떤 뉴스의 주인공들은 사실 더 먼저 우리가 뉴스라고 하지만 실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보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 이제 신문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비슷한 루틴이 또 워렌 버핏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 중독자 같아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도 사흘 지난 신문을 아들이 보내줍니다. 그걸 사흘 지난 걸 보는 거예요. 하긴 그때는 뭐 택배 특송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네, 지금 말은 이제 지금 워렌 버핏 요즘 워렌 세상에도 버핏 지금도. 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소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온 시간을 좀 바치고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에 너무 종속된 사고 네. 말고. 저는 그게 요즘 같은 시대의 투자자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많죠 지금. 특히 우리가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어떤 정보를 내가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이 훨씬 더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또 영상이 조금 더 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욕구가 있고 그렇죠. 글은 조금 뭐 필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가라앉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좋은 정보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100%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 3프로 TV처럼 이런 채널에서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나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네. 그것이 진실하게 좋은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시장이 가진 불합리성 때문에라도 생각지도 않게 세상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약간의 진리값이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잘 상황이 전개되지 못해 버티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정보는 한번 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재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리버모어가 사무실을 좀 돈을 벌고 형편이 좋았을 때 이 그 월스트리트이 아닌 조금 외딴 사무실에 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여의도가 아니고 네. 저쪽에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광화문만 해도 제 생각엔 조금 번잡한데 조금 훨씬 더 외곽으로. 예, 저는 뭐 이 책을 보면서 제 평가를 보면 뭐 제시 리버모어보다 워렌 버핏에게 배울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워렌 버핏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게 아니고 오마하라고 그렇죠. 하는 네. 거기서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취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신문이란 건 보편적인 정보예요. 많이 보는 거지만 뭔가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언뜻 좀 비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짠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사람이 투자했던 시대가 뭐 이렇게 투자하기 좋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1877년부터 1940년까지 산 사람이고요. 15세부터 투자 시작했으니까 1992년부터 1892년부터 1940년까지 살았는데 즉 격변의 시기 대공황이 있었죠. 그렇죠. 또 전쟁도 있었고 전쟁이 있었네요. 전쟁이 2번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모르지만 장기 투자하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당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의 대부분이 20세기 후반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다우 지수인데요. 그렇죠. 제시 리버모가 투자를 시작했던 1892년부터 1940년까지는 다우 지수가 연평균 한 2.3%밖에 못 올랐어요. 연평균 예. 2.3%. 그러면 뭐 그 당시에도 그 이자율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도 미국의 금리가 한 5, 6%할 때인데 그렇죠. 주식이 한 뭐 40년 동안 위험 자산이 2%밖에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밖에 못 올랐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아니었고 이자 받는 것만 못한 자산인 못했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192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때 다우지수가 89%나 떨어졌거든요. 지수가 89. 네, 다우지수 자본주의 만들어지고 가장 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지수가 89%면 거의 뭐 개별 종목들은 네, 그냥 거의 가루가 뭐 됐다고 아마도 봐야 부도도 되겠죠. 많이 그렇죠. 났을 그렇죠. 테고요. 예, 뭐 사라진 기업들이 거의 태반일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전업 투자자로 살았으니까 네. 얼마나 이 몸부림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주식의 성과가 왜 좋았냐?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의 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예, 힘이.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자산시장이 주식뿐만 아니라 올해 다 어려웠지만 저는 그래도 길게 보면 이 중앙은행은 자산시장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풀고. 근데 제시 리버모가 살았던 시기의 상당 기간은 근본이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근본이자를 미국 내에서 포기한 게 대공황 이후에 1932년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금이 없으면. 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근본이자 시대를 누구는 이제 금의 얽매인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자산의 성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제시 리버모가 투자했을 때부터 1892년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2.3% 올랐는데 그 후에 1940년부터 20세기의 나머지 60년 동안에는 연평균 8.7% 올랐으니까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이죠. 장기 수익률 따지면 좀 어마어마한 그런 격차네요. 격차입니다. 네. 근데 제시 리버모는 그 앞시기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투자 인프라도 굉장히 나빴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주가를 막 기록해요. 이 뭐 전환점 이렇게 보는데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주가의 기록 자체도 흔치 않았고 제가 이제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네. 그때 혹시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 책 마지막에 센터에 펴주신 부분인데 실제 이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위 뭐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진짜 엔터만 치면 쫙 흐름을 볼 수 훨씬 더 있는데 흐름이 나오는 건데 네. 진짜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적은 기록을 거 합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HTS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도입됐던 시기인데 네. 그때도 뭐 지금 보는 뭐 봉차트나 이런 거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그때만 하더라도 노투자자 아주 오래 투자 70년대부터 근무하신 지점장 이런 분들은 지점에 이렇게 하면 지점에 본인이 차트를 그립니다. 막 모는 종이 그리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신입사원 때 저희 제가 하나증권 들어갔을 때 저희 첫 번째 센터장님이 이제 저 전병서 네. 센터장님이라고 대우증권 네. 계시던 분이셨는데 그 센터장님이 그 말씀해주신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제 일 배울 때는 모는 종이에게 맞아요. 펴놓고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또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너네는 환경이 좋아졌는데 네. 리서치 공부를 안 한 게 말이 되냐 이런 이런 혼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때보다 훨씬 척박한 훨씬 더 전이었죠. 시절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따지면은 트레이더고요. 네네. 아주 제시 리버모가 아주 엄격한 분석가라기보다 시장에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고 또 굳이 분석의 방법론을 따지면 주가에서 영감을 얻는 기술적 분석, 그렇죠, 기술적 분석. 뭐 그렇게 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패턴을 통해서 보는 건데 누적이 된 주가의 패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막 그리면서 나름의 몸부림이고 또 이 당시에는 우리가 기업의 개요 이런 거를 보려면은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포탈 들어가도 꽤 자세한 정보가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엔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 책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워렌 버핏도 이 1940년대부터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초기 투자의 기록을 보면 본인이 무디스 매뉴얼이란 거를 손에 끼고 살았답니다. 무디스 매뉴얼.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증권회사에서 안 나눠주는데 예전에는 그 상장회사 투자 편람이란 게 있었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기사님 기억납니다. 네. 두꺼운 책이죠. 네네. 기업에 대한 약간의 재무 정보와 네. 기업 개요가 있는 건데. 네, 저 예전에 RA 때 그거 할당 받아가지고 네. 정보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뭐 그 무디스 매뉴얼이 사실은 만들어진 게 1930년대 후반이라니까 이 사람 그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소화를 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뭐 주식시장에 올인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묻어나는데 이 번역본을 보면 이 투기의 원칙, 이게 투자의 원칙이라고 나오지만 텍스트에는 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네. 나는 투기자다. 네. 그래서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경우는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이 책에 보면 본인이 한 것이 1년 기준으로 보는 것 1년 같아요. 기준으로. 주식을 1년 이상 들고 가는 사람은 투자자고 1년 미만이면 투기자다. 근데 나는 투기자란 정체성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앤홀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가 가져야 될 지향해야 될 지침이 안 됐던 세상이었어요.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는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 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견뎌내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수익을 낼 거라는 믿음이 네. 깔려 있는 건데 네.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살았던 시대는 그게 안 통했던 거네요. 비교적 경제는 크게 보면 그 기간 동안 경제는 성장을 했지만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후에 가장 큰 경제는 크건 적건 간에 성장한다는 믿음이 깨어진 게 대공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풀어가지고 경제를 회복을 시키는데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상하게도 경기가 나쁠 때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는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네. 돈값이 이제 빌려준 값이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고 또 한편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이자는 내 돈이 떼일 것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죠. 이자에 투영합니다. 네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내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을 떼일 리스크가 커지겠죠. 훨씬 커지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경제학의 상식은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데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자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크게 보면 제시 리버모어가 살았던 20세기 초반도 성장을 했지만 경기가 한번 후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후퇴폭이 훨씬 컸어요. 변동폭이 지금보다 뭐 비교할 수 없게 대공황 컸겠네요. 때는 엄청나게 뭐 지금까지도 기록적으로 컸고 또 1907년도에도 미국이 이제 뭐 공황을 겪었는데요. 그때도 경기 후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의 잣대로 보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왜 그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척박했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뭐 나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워렌 버핏이 됐든 제시 리버모어가 됐든 세상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나 정보들을 일단 내가 얻기 위해서 네,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해석을 얻기 위해서 네. 조금 대중과 동떨어져서 네, 생각하려는 사고가 있었던 것도 공통적인 것 같고 네, 책에도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제시 리버모어가 낚시를 되게 즐겨 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낚시하다 보면 영감을 뭐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던데 네. 근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일 큰 차이는 워렌 버핏은 소위 이제 근본인재가 좀 사라진 후에 중앙은행이라는 어떤 큰 최종 대부자 역할이 좀 자리 잡혀가던 시대에 투자했던 투자자고 제시 리버모어는
그런 게 없던 시절에 네. 훨씬 변동폭이 크던 네. 시절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투자의 성격을 좀 네. 가늠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초반에는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때도 금융시장 쪽에서 돈을 벌었지만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가들 네. 아니면 철도 회사 하는 뭐 자본가들, 철강 회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카네기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JP 모건에 투자를 한 사람도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뭔가 그렇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에셋이 투자하기에는 그 당시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시장에 맞서지 말아라. 시장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제시 리버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답이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저는 주식에서 물려가더라도 뭐 몇 년 지나서 성과를 보면 그게 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투기자라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건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라는 건데 저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는 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우리가 꼭 100% 추종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고요. 또 물타기를 하지 말라라고 그게 하는, 나오더라고요. 그걸 떨어진 거 이제 사지 말라. 뭐 뒤에 나오지만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 종목을 계속 수량을 늘려가면서 네 올라갈 때 가져가고, 따라 사고 네. 이런 거죠. 빠지는 건 손절하고.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범주이고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 답이 있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 대략적인 패턴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술적 분석은 다분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예, 과거에 왔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고요. 이 기본적 분석은 주식의 가격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생각하고 주가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다분히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기술적 분석, 주가 안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타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죠. 주가가 그렇죠.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제 알고 이제 이유가 있을 팔고 가능성이 있을 높다고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거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물타기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수의 기관 투자가들도 로스컷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로스컷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특히 가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리버모어는 이제 뭐 손절매의 중요성, 물타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는 건 올라가는 걸 사라.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추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 뭐 전반적인 어떤 그 톤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서점에 가서 보시게 될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들은 기본적인 철학은 그런 철학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뭐 저는 뭐 주식 투자에 답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뭐 흡수하고 배워야 될 점이 있고 조금 있다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견해들도 특히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그 설명 듣기에도 내가 저 시절에 주식했으면 정말 속된 말로 환장했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런 얘기는 좀 하셨어요. 어쨌든 제시 리버모어의 장점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또 자신의 어떤 치열한 진지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본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시장을 대했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또 종종 좀 뭐 반칙이라고 불리우는 행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성을 띄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이 책에는 그 반칙의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 이 책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매우 논란의 인물이고 또 미국에서 금융 저술가 중에 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책 한국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여러 투자자들의 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헌을 보면 이것도 역시 뭐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검증할 수는 없고 이것도 역시 켄 피셔의 평가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월가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불공정 매매는 다 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거대한 주문으로 일단 매집을 하고 소문을 낸다. 그냥 풍문 정도가 아니고 이 제시 리버모어가 언론이 가진 중요성 여기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언론을 통해서 소문을 내고 팔고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요새 얘기하는데 뭐 정보 매매 내지는 선행 매매 뭐 이런 거네 언론 플레이들 그런 거죠.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1940년에 자살을 할 때는 뭐 이제 그때는 또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건 뭐 저의 추론인데 제시 리버모어가 좀 빈털터리가 되고 비참하게 죽었던 거는 미국의 금융 규제가 좀 강화된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본인이 어떤 좀 장점을 갖고 있던 또 측면들이 좀 퇴색된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SEC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전부 대공황 이후의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뭐 저의 추론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시면 이 온몸을 던져서 투자하는 뭐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저는 뭐 느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센터장님과 나눠볼 텐데요. 이 책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업종, 혹은 시장의 선도주, 지금으로 치면 뭐 주도 업종 중심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이 주도주를 고를 때, 선도 업종을 고를 때 종목만 보지 말고 업종을 살펴보면 다 같이 일제히 시세가 올라오는 업종들이 이제 좀 이후에도 더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보실 때는 지금 시대에도 좀 통용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그 말 자체에는 뭐 크게 공감은 안 가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주장인데 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 주가가 무리로 움직이다가 업종 내에서의 주가가 차별화되기 시작했던 게 거의 90년대의 일입니다. 업종별로 차별화. 80년대의 문헌으로 보면 건설 쪽으로 올라가면 건설이 다 올라가고 심지어는 건설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는 건설회사 아닌데도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군집해서 움직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식의 조언이 뭐 요즘에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 지금 세상에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한국은 정말 이제는 바텀업 투자. 우리는 늘 잘 고르는 게 주식은 우리가 늘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더더욱 그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가가 지금이 이제 11월 말인데요. 2012년 11월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193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430포인트 하니까 10년 동안 25%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네. 25%. 그러면 그걸 연율화로 따져보면 한 2.3%네. 제 시밀 리버모가 살던 시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연율로 따지니까. 예, 근데 뭐 그 기간 동안에 건설업종은 뭐 한 40% 떨어졌고 기계업종도 그렇게 떨어졌고 반대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려웠지만 한 배 정도 올랐고 네. 반도체나 미디어는 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제시 리버모처럼 뭐 강한 걸 골라라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한국도 어느 정도는 정말 이 무난하게 인덱스를 사서 돈 벌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물론 과거가 그래서 미래도 그럴 거냐? 뭐 저는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여부가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를 갈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주식이 좋을 때가 대체로 이 매크로가 굉장히 강한 성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크로의 성장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후반에 글로벌 경제는 오일 쇼크로 리세션이었지만 한국은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7년 동안 연평균 한 27% 올랐고요. 수출이 좋았을 때네요, 그때는. 수출도 물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100억 불 하면서 네.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공으로 바뀌는 과도기였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사우디 같은 데 가서 오일머니가 들어왔던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기. 맞습니다. 네. 그런 시기였고 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때도 주식이 뭐 단군 이래 경제도 가장 좋았고 주식도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덕에 우리가 한국이 중국 경제 덕을 잘 볼 때 주가 지수가 500에서 2000까지 갔습니다. 중후장대 업종이 가던 그랬죠. 그 시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지난 10년 동안 성과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한국이 중국 경제 덕을 많이 보다가 지금은 뭔가 중국 경제로부터 받는 수혜가 약해지고 뭔가 또 리스크가 생기고 하면서 성과가 지난 10년도 약했다고 보는데 이 구조가 앞으로도 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게 상당 기간 저의 의견이고요. 그럼 한국도 역시 정말 뭐 바텀업을 좀 잘해야 되는 뭐 그런 이미 그런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를 사서 기간을 끌고 가서 수익을 나는 투자보다는 네. 개별 기업들을 골라내면서 그게 중요하고 아니면 시장을 사는 거는 정말 패닉이 있을 때 주식이 전체적으로 싸졌을 때 사게 되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크게 보면 지난 10년이 주식의 성과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2015년에는 또 괜찮은 장이었고 2017년도 괜찮은 장이었고 2020년도 괜찮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장에 대한 투자는 한 뭐 3, 4년에 한 번씩 쌀 때 사서 리밸런싱을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들고 기다리자는 전략이 뭐 통할 것 같고 다만 올라갔다가 자꾸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는 저점이 높아지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좀 핸디캡인 것 같고 한국도 좀 바텀업으로 종목 피킹이나 업종 피킹을 잘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책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뭐 이 책이 물론 뭐 본인의 인터뷰를 근간으로 해서 네. 뭐 어느 정도의 자기 비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투기자에게 되게 네.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네. 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제시 리버머를 이제 잘 모르던 시기에는 이 사람은 늘 소위 몰빵, 네. 풀 매수 혹은 뭐 레버리지 네. 뭐 이런 이미지를 보통 많이 떠올렸었는데 네. 의외로 보면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뭔가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뭔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네. 좀 손절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네. 갖는 걸 보면서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은 뭐가 됐건 본인의 어떤 기준을 원칙 같은 것들이 있구나 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시장도 보면 이
제시 리버모어가 살았던 시기랑 비슷하게 네. 뭐 이런 현금의 관리라든가 네. 레버리지의 조절 네. 이런 게 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늘 중요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제시 리버모어가 그 사람의 인생으로서나 뭐 투자자로서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의 조언은 진정성이 전 있다고 보는 것이,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이 책의 투자의 원칙에, 이게 제시 리버모어와 관련된 두 책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주된 거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기술, 매매 기술이라고 하는 게 1940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이미 제시 리버모어가 상당히 아주 큰 성공도 맛봤지만 어려워진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 흥하고 4번 망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경험에서 현금의 중요성을 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였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조언은 매우 진실한 조언인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저는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워렌 버핏과 조금 따라하기 힘든 중요한 차이점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죠. 지주회사를 통해서.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 뭐 그 제네럴 리를 비롯한 보험회사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거는 늘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더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요. 기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한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늘 주식을 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던 것처럼 늘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을 기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내가 종목을 뭐 워렌 버핏은 똑똑한 사람이죠. 뭐 투자 기준 단순하다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잘 선정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0년 동안에 순자산이 반토막 나고 주가도 반토막 난 게 4번 있었습니다. 아, 4번이나 있어요. 4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버모어는 조금 이제 색깔은 좀 다릅니다만은, 생각지도 안 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판단이 맞았으면 버티고, 아니면 돈 있으니까 뭐 더 사고, 근데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 항공주 같은 거는 또 손해를 보고 팔기도 했거든요. 지금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건데, 저는 뭐 리버모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망해본 사람이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절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특히 경계하는 상황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후 발생하는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는 건 평균 거래량을 50% 이상 초과할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승이 보통은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보통 이제 투자하실 때 뭐 가격의 변동 혹은 뭐 가치의 변동들은 많이 이제 분석들도 하시고 언급들 많이 하시는데, 거래량을 유의미하게 보는 경우는 이렇게 아주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는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어떤 기업이나 업종에서 좀 변화에 좀 트리거가 나오더라는 네. 구절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최근 투자에 좀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요즘은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좀 덜 보니까 오히려 예, 거래량이,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란 게 과거는 반복이 된다라는 패턴이고 결국 확률론입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뭐 이동평균선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은 몇 %야. 과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미래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더 잘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에요. 퀀트적 기법이고, 과거의 패턴을 더 정교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저는 뭐 그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폴 인기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좀 뭐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한국의 유력 언론사에서 애널리스트를 나래비 세우는 폴에서 몇 해 전부터 기술적 분석 부분이 빠졌어요. 아 이제 아예 없어졌구나. 이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트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의 중요도는 떨어졌는데, 근데 기술적 분석을 많이 사람들이 보던 시절에는 거래량이 중요했고 그건 직관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막 부딪힌 거거든요. 그렇죠. 네. 치열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닥 시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 저점보다 고점이 높은 게 이 양봉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가 등락의 패턴으로, 왜냐면 주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있을 테고 또 파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공포와 아주 사고자 하는 낙관론이 맞부딪힌 거거든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거고, 근데 그 결과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미한 어떤 패턴의 반전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봤던 것 같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런 기준이 타당하다고 봐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주가가 긴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는 에너지가 매우 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파는 힘이 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기술적 분석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건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뭐 100% 이 반복되는 어떤 그 법칙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되, 이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거래량의 급변은 뭐 그 자체로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한국 증시를 좀 돌아보면은 작년 혹은 재작년 대비했을 때 전체 이제 좀 뭐 거래 대금이나 네.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줄어 있다는 느낌들 아마 다들 받으실 텐데, 네. 뭐 증시 전체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거래량의 감소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전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었고, 혹은 이런 것들의 반전은 보통 뭐 어떤 계기들로 혹시 나오는지 좀 이렇게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거래량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어떤 시장이 흘러온 결과가 거래로 나타난다고 보는 쪽입니다. 결과물이 거래량이다. 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한다기보다 저점과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혹시 바뀌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유력하게 의심해 보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거래가 많다 적다는 그 자체는 뭐 증권회사처럼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많다 적다가 뭐 시장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전을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격한 거래를 수반이 되면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이제 센터장님 만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시 리버머가 지금 살아있고 이 사람이 책에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올해 만약에 업종을 하나 샀으면 뭘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뭐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근데 제 느낌에는 만약에 올해 한국 시장에서 했으면 아마 2차 전지 쪽에 무언가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떠오르시는 업종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질 수 있는 주가가 답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세가 좋은 걸 샀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올해 추세적으로 좋았던 건 사실 섹터가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니까 예, 뭐 저도 샀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제시 리버모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이렇게 살았던 우리랑 금융 환경도 좀 달랐던 시기고, 또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탐욕스러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투자를 했었는데, 그 아까 저는 좀 센터장님 멘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결국 금융시장의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뭔가 본인의 매매에 좀 한계가 네. 있었겠지 않느냐, 이런 저희 뭐 추론입니다. 네, 추론을 예,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제시 리버모어가 그 1900년대 초반이 아닌 중후반대 이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지금 책에서 읽었던 거랑은 조금 네. 다른 패턴의 투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뭐 왜 그랬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그 시대적 환경에서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그러면 제시 리버모어가 그 정도의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또 바뀐 환경에서는 또 다른 투자자로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기억하기에 이제 소위 이제 기축통화국이 미국이 아니던 시기인 거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금의 모든 화폐가 얽매여 있었고, 또 그 시기에 기축통화를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와 했던 그렇죠. 시기였죠. 네. 예. 그러니까 금이 조금 더 중요성을 갖고 네. 영국이 기축통화를 좀 갖고 있고,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어떤 뭐 발권력, 네. 그 영향력이 약했던 시기. 약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거를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투자가 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계시고, 또 센터장님께서 언급 주셨던 이제 워렌 버핏 시대의 탄생은 전혀 다른. 그 이후에 예. 이제 근본 이자가 좀 없어지고 네.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 되고,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좀 가지고, 네. 이런 환경의 변화들이 이제 전체적인 투자 맥락에 큰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들, 이게 뭐 아주 새롭거나 이렇진 않은데, 아무튼 이 책은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고 죽기 직전에 나온 책이 상당한 텍스트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매매를 많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중요한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을 해보면 사실 그냥 준비되지 않고 어떤 포지션을 잡았을 때 비롯이 되는 조금 어려움이 관찰해보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참을성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뭐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제시 리버모어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말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거래하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우리 뭐 당연히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시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다양하게 받으시더라도 이걸 제 머리로 녹여야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조언해주고 생각대로 다 되면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것을 곱씹어 봐야 버틸 수 있는 근거라든가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많이 정보를 섭취하시되 투자자라면 한번 그런 것 없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한번 꼭 가져보시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 스타일이 전혀 다른 제시 리버모어와 워렌 버핏이 조금 비슷한 면들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면들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오늘 듣다가 놀란 게 루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루틴은 비슷해요. 저기 약간 책에서 들어본 제시 리버모어의 루틴과 네. 제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들은 워렌 버핏의 루틴이라는 게 네. 뭔가 이 방법론은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센터장님 설명 중에 루틴은 공통적이라는 게 네. 사실 저도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 환경에 맞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누군가는 아주 성공을 했고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안 좋게 생을 마쳤지만, 아무튼
그 중간에 진정성은 저는 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과 패도 정말 그냥 허투루 된 거는 없는 거네요.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지만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종의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는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전쟁을 겪었던 네. 투자자잖아요. 그때 그 언급 중에 제가 이제 또 인상적이어서 하나 좀 이렇게 접어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끝났을 땐가 봐요. 전쟁은 그만 잊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전쟁 이전의 주식시장 상황에 관련된 지식을 되새기고 상황이 바뀌면 종목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미칠지를 파악해봐라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분이 전쟁 때 했던 업종의 패턴과 그 이유가 아마 급변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올해 투자 축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연초보다는 뭔가 좀 이제 전쟁의 국면들이 많이 바뀌어간다는 느낌도 받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실 때 이 올해 시장을 지배했던 또 매크로 변수들 혹은 뭐 전쟁 이슈들이 내년 시장을 우리가 전망할 때는 좀 변화의 요인들이 좀 보이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가 될 것 같은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한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정도까지 물가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올해는 금리를 올렸는데 내년도는 올해처럼 금리를 올해같이 올리지 못할 거다. 내년 초 정도는 긴축의 사이클이 거의 끝날 거다라는 게 저희 예측인데 뭐 주가는 그걸 또 반영하겠죠. 다만 금리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긴축지향적인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점에선 비슷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뭐 금리를 또 덜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뭐 중대한 변화니까 그 사이에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전쟁은 저는 인류가 전쟁 없는 세상을 한 40년 살았는데 뭐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뭐 대만 해협이라든가 이런 식의 긴장은 상당히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자기 땅에서만 전쟁 안 나면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미국은 패권국이 됐고요. 달러는 기축통화국이 됐고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수혜를 많이 받았죠. 후방 병창 기지로서 뭐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있지만 뭐 일본이 신분 세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2차 대전 전범국에서 막 캘리포니아 막 이런 데 막 가는 전범국 취급을 받다가 미국의 우방국가 아시아의 반공 파트너가 됐고요. 또 월남전은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당시 뭐 많은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일부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월남에서 돈 벌어서 재벌이 됐고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최근에 올해만 보더라도 제가 재미있게 본 주가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레바논의 베이루트 주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레바논에서 천연 가스전이 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이런 그 지질 연구 조사가 나왔나 봐요. 근데 지금 유럽이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서 지금 난리인데 중동이면 유럽과 꽤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은 뭐 자산 배분에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극이지만 그렇죠. 내 땅에서만 전쟁이 안 일어나면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도 차이나 런이라는 형태로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몇 주에는 또 대만 주식 팔고 또 한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긴장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한편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이랑 또 여러 가지 뭐 현재 상황과 맞물려 있는 생각들 같이 한번 잘
센터의 설명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한번 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적으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좀 뭐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혹은 트레이딩을 원칙으로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나 어떤 뭐 내재 가치를 근간으로 했던 사례들인데, 어쨌든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른 투자자들이 계실 테니까 요 두 가지 스타일을 이제 추종하실 때 센터장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꼭 만약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것만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랑,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거는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한두 개씩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주가 속에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논리가 좀 빈약합니다. 예, 뭐 당연히 우리가 주가를 보고 거래량도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장이 늘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니까 시장이 비합리성 있고 시장에 맞서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의 내재 가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의 행위는 기술적 분석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업 분석을 하는 그 기본적 분석가들도 차트를 그리잖아요. 매출의 추이, 횡축의 시간에 T가 들어가는 거는 모두가 과거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실적을 추정하더라도 과거의 매출 추이를 보고 과거의 패턴 속에서 몇 가지를 가감해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맹목이고, 그것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조금 뭐 그렇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기본적 분석도 역시 그 백그라운드는 과거로부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저는 지나간 과거를 한번 잘 복귀해서 정리하는 거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 모시고서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들 쭉 들어봤는데, 요 책을 센터장님 저희가 짧게 요약한다고 하면 어떤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어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지식이나 매매의 기법이나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보시면 좋은 독서는 아닐 것 같고, 이 투자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 그리고 몸부림, 모든 것을 쏟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얻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뭐 독서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사람이나 행동은 시대 환경이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책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 제시 리버모어가 살았던 100년 전의 시장과 또 오늘날의 시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마음, 혹은 사람들의 욕심, 또 주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고전을 읽는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투자의 원칙이란 책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큰 곰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을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 달 이 시간에는 랠프 넬슨 엘리어트가 쓴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가시면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으실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고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시간 내주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